자, 이번 시간에는 목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이렇게 노마자 3번으로 적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하는 사실 정책 분석의 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부조의 근거법령 그러면은 생활보호법, 물론 그 전에 있던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도 있고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정책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더불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번에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난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죠. 1961년에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를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꾸게 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40여 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차원의 단순보호 차원의 소위 시혜적 성격의 그 생활보호가 있죠. 그것을 저소득층에 대한 그 국가 책임의 확대로 전환시키는 이런 변환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라고 합니다. 21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생활보호의 시대, 21세기는 기초생활보장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크게 판사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공공부조의 근거고 또 공공부조의 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무기여 원리에 기초한다. 또 그런가 하면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로 인정을 한다. 우리가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 권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편주의 이념하에 선별주의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해서 지원을 받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에 수급자의 주의를 가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때문에 보편주의로 운영하되 선별주의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핵심적 급여 내용은 생계 유지와 생활보장이다. 다양한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재원은 공공재원인 일반 조세를 활용한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에서 보시면 거기 가구소득이 그 이하에 빠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했지요? 그래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구소득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또 그다음에 이것은 또 이제 소득 인정액이. 정책 분석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줄 바꿔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자,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또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정한 기준종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갑자기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하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말을 첫 번째 적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말이 빠져 있어. 거기를 첨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 급여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선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상대적
빈곤의 개념, 그것도 타운센트 방식이라고 하는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보면 두 번째,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조성하는,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최저생활은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최저생활이 획일적인, 절대적인, 획일적인, 이거는 물론 상대적이지만, 상대적.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되고, 아프고 다쳤을 때에도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되고, 애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맞으면 소위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삶의 과정에서도 최저생활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대적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한 근로 의욕을 유지, 낙인감을, 스티그마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물론 당연히 사회보호에서 공공부조는 당연히 스티그마가 유발되고 또 의도적으로 스티그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티그마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급자 간, 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있는 빠지는 같이 첨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이 이렇게 박스로 제가 오랫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게 만들어진 지가 우리가 1999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벌써 20년 세월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보시면 대상자 구분에서 대상자 구분을 폐지했다. 옛날에는 인구학적 기준으로 연령 기준도 있었고, 거택보호자, 거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거택보호 유무도 기준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오늘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바로 대상자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냐 안 했니, 연령이 몇 살이니 이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연령 기준 없습니다. 이제는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의 조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종래 생활보호제도에는 없었던 급여로서 옛날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 또 그럼 교육보호, 의료보호 이렇게 보호란 말을 썼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급여란 말을 쓰지요. 그러면서 새로이 등장한 급여에는 주거급여가 새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생활보호, 오늘날에는 생계급여라고 하는 생계급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뭐 때문에? 근로능력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종래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생계급여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긴급급여도 신설되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바로 법령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무조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거지요.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활을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또는 자활조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쓰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에서 자립지원이라고 나오든 아니면 자활조성이라고 나오든 아니면 자활지원이라고 나오든 그냥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를 보시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부양의무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양의무자는 지금 현재 여야 대다수의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은 없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물론 법제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개의 급여 중에 앞에 있는 4개의 급여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인정학 조건을 구비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서
부양의무자 조항에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법률상에는 있으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들어와서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부양의무자 조건이 삭제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송파세모 2014년에 있었던 송파세모녀 사건이라든지 2018년도에 있었던 두 부자 간의 같이 죽음으로 발견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부양의무자의 문제로 인한 어떤 이런 그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법률이 있으니까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거기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입니다.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을 했다면 일촌의 직계혈족은 부모나 아니면 부모나 아들, 딸, 자식을 말하지요. 그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로서 며느리나 딸의 배우자로서 사위 아니면 어머니의 재혼남이나 아버지의 재혼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했으면 법적 부양 의무는 사라진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서 조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연말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에 최저 보장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최저 보장 수준이 뭘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최저 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거기 보겠습니다.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합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겁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바로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최저 보장 수준. 그래서 최저 보장 수준이라는 개념은 뭘로 정한다? 급여의 종류별로 정합니다.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 두째 줄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가 공표하는 금액?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최저 생계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는 최저 생계비보다는 바로 최저 보장 수준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은 옛날부터 앞으로도 다 중요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주의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 보면 최저 생계비에 의해서 소득 인정액 꼭 보셔야 되겠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뭐냐면 개별 가구에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세대 단위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에서 계산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서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세 가지를 바로 재산 세 가지의 소득 환산액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좀 이따 다 정리할 겁니다. 그것을 합한 것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앞으로도 그 출제 비중은 여전히 똑같이 A급을 유지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즉 50% 이하인 100%인 게 100분의 50이니까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나와 있죠. 기준중위소득이 등장함으로써 우리의 빈곤 산출 방식은 유사 상대 빈곤 방식으로 타운센트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누가 고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소득이 아닙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장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보장기관. 우리가 왼쪽 정의를 보면은 보장기관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장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7개 중에 그중에 교육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교육감이 보장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급여는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감이 실시한다. 이렇게 가로 열고 그래서 그 가로에다가 교육급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법제론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미리 선수학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심할 것이 바로 함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바로 함정이 나와 있는데 함정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따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 한 사람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 3사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5대 사회보험은 모두 심의위원회가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또는 고용보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또 산재보험 및 예방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다 5개가 각각 있는데 이들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바로 여기 보면은 심의의결기구로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는데 바로 생활보장위원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보면 위원장 나와 있지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습니다. 공공부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되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이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별표할 것이 바로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은 거기는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고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규정을 보면 2번 주체, 기한, 절차,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판서는 법제로라도 한 번 더 할 겁니다만은 거기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체가 확대됐습니다. 기한 언제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절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법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2항에다가 출제 비중을 두고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주체 확대가 되었다. 기한은 8월 1일까지. 그리고 절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리고 방법은 급여의 종류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한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규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거기 기준중위소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기준중위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중위소득.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볼 적에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그랬지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자, 법조문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가구경상소득의 두째 줄 중간값에,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의 종류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구 경상소득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그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 표시.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정의에서도 중요하고 바로 여기 산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산정은 앞에서 정의가 뭐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계산이 되는 것은 바로 가구 경상소득 계산에 쓰는 것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된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7번에 1번의 두째 줄, 거기 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산정이 되는 것은 가구 경상소득 계산에 사용되는 자료 4가지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6번의 두째 줄에서 보시고 7번의 두째 줄에서 재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할 적에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밑에 적었지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실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의 실시. 거기 보면은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양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이 나오는 소득, 재산이라는 것은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말을 이렇게 소득 재산에서 소득 인정액과 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 발전시키는 원칙으로 한다. 결국에 바로 이거에 의해서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6개를 정리하고 있지만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충성의 원리를 법조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알겠지만 그것도 역시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급여의 기준 다 하신 것처럼 급여의 기준은 거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좋고, 또 급여의 기준은 두째 줄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주의 기본 원리인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기준도 역시 세대 단위,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급여, 공공부조 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개별 가구를 단위로
개별 가구를 단위, 이게 바로 세대 단위의 원칙 또는 개별 가구 단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의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대 단위의 원칙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급여의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의 신청 나와 있죠. 급여의 신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보면 급여의 신청 옆에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말로 정책론으로 본다면 브래드쇼로 본다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쇼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그리고 비교적 욕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표현된 욕구로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저먹인다라고 이렇게 젖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표현된 욕구로 전환을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구권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두째 줄 끝에 직권으로 그리고 셋째 줄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항의 신청, 2항의 직권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급권자나 그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든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든 반드시 3항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바로 자산조사의 내용 나와 있지요. 자산조사,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자료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바로 이게 바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급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의 급여가 있는데 꼭 7개의 급여 보시되 7개 한번 볼까요?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로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상위 계층 급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상위 계층 급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차상위 계층 급여에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반대해서 보면 법률로 보면은 나머지 급여는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쓸까요? 기타 급여는 전부나 일부 실시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시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은 뭐예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시되는 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한 자활급여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문장으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한다. 반대 해석은 뭐가 빠져 있어요?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반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자활급여 하나만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활사업이 나와 있는데, 자활사업은 우리가 보면 생계급여의 실시 방법에는 정기지급, 금전지급, 직접지급, 차등지급 이것도 있지만 조건부 지급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본 조건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판정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일 밑에 적어놨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활사업에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에서 조건부 급여에서 본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 참여자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좀 속된 표현이지만 당겨 썼잖아요. 선불로 받아 쓰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라고 하는 현금을 받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활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 의무 참여자 말고도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가구 특례 가구원, 또 차상위 계층, 또 시설 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은 희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희망을 했을 때. 그렇죠? 희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또 자활근로사업에는 너무 좀 심한 내용이 되겠지만, 자활근로사업에는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또 인턴 도우미형, 그리고 시장 진입형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은 역시 시장 진입형인데, 매출액이 총 수입액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자활사업은 시장 진입형입니다. 30%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일정 기간 내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시장 진입, 일정 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시장 진입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수익성은 떨어지는, 이 말은 꼭 들어갈 거예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시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형이 되겠어요. 인턴도우미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고,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은 근로유지형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것은 근로유지형, 그에 비해서 향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형. 어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런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형인데, 사회 서비스형 궁극적 목적은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보시고, 그다음에 희망 키움 통장을 같이 참고 자료를 했습니다. 이건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일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을 거의 정책 분석과 틀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걸 나중에 법제론에서 거꾸로 정책적 접근해서 정책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도대체 최저 보장 수준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기준중위소득은 어떤 개념이고 누가 고시하느냐, 또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은 어떠냐. 자, 이런 등등을 하나하나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법제론에 가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 필요한 내용, 정책론에 관련된 내용을 내면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